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빈곤의 개념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리가 조금은 낯설었던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학습의 기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교육급여라든지 주거급여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수급자의 신청 조건과 계산 방법,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혹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팍팍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혹시 구독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나요?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부족해요. 차가 멈출 것 같아요. 제가 멈출 것 같아요. 빨리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본격적인 학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1944년에 조선구호령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구호령 이전에도 물론 법이 있었겠지만요, 조선구호령에서는 제가 1943년 법령을 검색을 해서 살펴봤더니 조선구호령에는 목적이 없어. 일본이 우리에게 당근 형식으로 제공했던 법이라서 그런지 정말 기분 나쁜데 목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가 돼 있냐면 바로 피구호자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 1조 자체가 피구호자예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 그러던 것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1961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법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생활보호법이죠. 그래서 1961년에 만들어지고 62년 1월 1일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봤더니 제1조의 목적이 뭐냐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해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도 봤더니 생활보호법인데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사회복지래. 이것도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집니다. 시행은 2000년 10월 1일. 자, 그런데 이날 먼저 기억합시다. 이날 1999년 9월 7일은 무슨 날이냐면 9월 7일, 매해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이 사회복지의 날이 왜 9월 7일이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지냐면 국기법이 개정이 1999년 9월 7일 먼저 개정된 이후에 사회복지법이 그 이듬해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냐, 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전에 생활보호법은 어떤 시혜의 법이었다 그러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저 생활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최저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지금 최저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활을 조성한다, 자립을 촉구하고 워크페어의 관점이 개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의 절대적 빈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바로 앞에 있는 영상,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영상 두 편을 반드시 보고 학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으로 기준 빈곤선을 계측했던 것에서 이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계측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요.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조선구령과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면 이 성격은 뭐냐면 조선구령은 일제시대에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때 우리나라를 징집하기 위해서 1944년에 당근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떤 시혜나 권리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에 이거 제가 정리한 건데 그냥 당근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생활보호법은 시혜성이 강하고요. 국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용어에서도 보면 타자 용어를 씁니다. 뭐예요? 피구호자, 구호기관 이러한 용어들을 써요. 생활보호법에서는 시혜성 용어를 쓰죠. 여기에서 시혜성, 보호자, 보호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약간 권리성이 강한 수급권자, 보장기관 이렇게 사용됩니다. 대상자, 누가 이 혜택, 공공부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하면 조선구령은 13세 이하와 65세 이상, 그러니까 아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보호법은 나이 기준이 좀 바뀌죠.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국기법에서는 연령 기준이 사라집니다. 연령 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기준소득 이하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준을 보면 생활보호법은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소득의 조건과 재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계측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 그래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 하나만을 봅니다. 소득 인정액 하나만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양 의무자를 보면 조선구령은 부양 의무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생활보호법도 부양 의무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부양 의무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일부 폐지됩니다. 일부 폐지가 된 게 뭐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편돼 2015년 7월 1일로 개편됐다라고 하는데, 개편된 이전에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15년을 가이드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모든 급여의 수급을 최저 생계비를 선정하고 이 기준을 통해서 통합으로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등인데, 여기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러한 것들이 받으면 전부 받고 못 받으면 전부 못 받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통합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부터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준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6%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육급여는 받을 수가 있죠.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44%라 그러면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거급여 플러스 교육급여 50% 이하니까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생계급여 30% 이하이면 나머지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타 해상급여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70만원, 쌍둥이인 경우는 140만원을 받고 있고요.
장제급여는 한 구당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뭐 용어 자체가 1구당 80만 원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봅시다. 우리가 용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급권자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수급권자예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 그래요.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우리는 모두 다 국민인 경우는 모두 다 수급권자에 해당되고요.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권리에서 조건이 돼서 받는 사람, 실제로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급권자이고 수급자는 아닌 거죠. 보장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단체,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우리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잖아요. 계측 방법 자체가. 그래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중간값을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가구소득을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했을 때 이 가운데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득값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자주 들어서 이제는 아시겠죠? 뭐와 뭐 개별 가구,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과 재산을 뭘로 바꿔요? 소득으로 바꿔요. 소득. 둘 다 소득으로 바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득을 합친 것이 뭐다? 소득 인정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은 바뀌었죠. 오래전에. 예전에는 2000년대 아주 1촌으로 바뀐 지도 10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은 뭐예요? 소득 평가액 계속 반복하고 있죠?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렇게 나온 금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모두 만족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 자, 그러면 수급자 신청 시 구비서류 일단 어디 가서 신청해요? 어디 가서? 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과거에 읍면동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 자,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하냐? 부양 의무자의 유무 또는 부양 능력 등 부양 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나와 일총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왜냐하면 수급권자의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을 봐야 되고, 또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부양 의무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양 의무자가 많으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수급권자의 능력,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죠. 만성질환이 심각한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로능력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더라도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2종 해당하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수급권자의 이러한 실태에 대한 사항들을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뭐 가구 특성, 실태 이런 거 이거 뭐냐 하면 무상임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 무상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아버려. 소득으로.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소득으로, 지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상임대로 살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갖고 신청을 하면 일단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을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각종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조사에 관련된 기관에 의촉하거나, 그죠? 어떤 소득에 관한 거라든지 이러면 국세청에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 의무자,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수급자 아니고 차상위 신청할 거예요. 차상위 신청은 없습니다. 차상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수급자 신청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소득이 밝혀지면 그것이 기준소득의 50%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차상위에도 해당되지 않는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오면 급여 결정 사항에 의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위소득이 얼마냐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을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 기준소득 1인 가구는 170만원. 우리나라의 지금 최저임금이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170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니까 얘의 30%니까 89만 7천원이 돼요. 이보다 소득 인정액이 작아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라고,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인 가구인데 여러분들의 소득이 이거보다 작으면 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와 여기의 사이라 그러면 교육급여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와 여기의 소득의 사이라 그러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4인 가구라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것은 기준소득이고 이 금액은 기준소득의 30%, 이거는 기준소득의 40%, 이거는 기준소득의 45%, 이는 기준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이 금액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중위소득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참, 여기에서요 주무 부서가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는데,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한다라는 것, 요 부서가 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인데요. 소득 인정액은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 평가액을 먼저 볼게요. 소득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 소득 있죠? 여러분들 실제 소득.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여기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이 있어요.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빼하는 거죠. 그 특성이 예를 들어 70만 원이라고 합시다. 특성별 지출 비용이. 그래서 이거를 기본 공제예요. 또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2020년 생계급여자가 가구원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30%의 또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이면 70만 원을 공제하고 30% 소득공제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일정 금액이 나와요. 그것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러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이 기본적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가 2020년 올해부터 다시 신설이 돼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소득평가액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죠. 거기에다가 이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좀 재미있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마찬가지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빼면 거기에다가 또 소득 환산율이 있어요. 자, 재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많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많게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일반 재산은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의 소득 환산율이 4.17%예요. 그리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짜리 집이 있어요.
1억의 가치의 집이 있어. 그런데 이 집이 주거용 재산이 아니라고, 집이니까 주거용 재산이죠. 그러면 소득 환산율이 1.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억의 집이 있으니까 이 1억의 집에서 농어촌이면 약 3천만 원 빼버리십니다. 그럼 7천만 원이죠. 이 7천만 원에서 소득 인정액이 소득 환산율이 여기에서 이게 7천만 원이 된 거죠. 1억인데 3천을 뺐어요. 부채가 없다라고 하면 7천만 원이 남았죠. 소득 환산율이 몇 프로? 주거용일 때, 주거용 재산일 때는 1%예요. 1%. 7천만 원의 1%는 얼마예요? 70만 원? 7,770만 원이네. 7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70만 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6.26%예요. 자, 그런데 금융재산 공제액이 있어요. 일반 재산은 이렇게 공제합니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에서 얼마? 4.17%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금융재산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천만 원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제합니다. 그럼 500만 원이 있죠. 500만 원에 곱하기 6.26%. 5, 6, 30.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3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감면. 자동차는 소득 환산율이 100%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400만 원짜리 그럼 단가는 뭘로 하냐면 보험에 가입 보험 단가 있죠. 보험사에서 계산한 예측한 그 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400만 원이라 그러면 400만 원이 뭐가 돼 버려요? 100%. 여기 플러스 400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지 않는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감면이 되는데 2000cc 미만의 장애인 자동차라든지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 가격, 보험사 가격의 1,000만 원이면 50%인 500만 원으로 되고 그리고 500만 원을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일반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일반 재산. 곱하기 4.17%를 곱하는 거죠. 5, 4, 20. 20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 재산인데 부동산이 있어. 땅이 있는데 1억이면 4.17%를 곱해야 되지만 집이 있는데 그게 주거용 재산이면 1.04, 4.17%의 4분의 1인 1.04%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 금융재산도 기본 공제액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6.16%. 자동차는 100%인데 이 감면되는 자동차 종류가 여기는 몇 가지밖에 안 적었지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뭐가 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을 모두 계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이때 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생계비라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네. 여기는 부양의무자네. 자,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양의무자는 1촌간에만 적용이 되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부양의무자가 여기에 있어. 아들네 집이 여기에 있어요. 이 아들네 집 4인 가구면 이 4인 가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가구에서도 마찬가지 먹고 산 나머지 빼기 나머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부양비로 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계비는 4인 가구일 때 계산한 것이 474만 9천 원. 이것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양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2020년부터 올해부터 이 금액도 많이 바뀌었는데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뭘 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기억합시다. 201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분들도 2020년에는 이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신청주의를 전제로 한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 오겠지. 절대 연락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이 좀 완화가 됐다는데 다시 한번 신청해 볼게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여러분들이 올해 바뀐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아슬아슬하게 작년에 제외가 됐던 분들이라면 올해 다시 한번 가서 신청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지. 부양 의무자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양비가 그동안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아들, 딸 상관없이 10%이고 여기에 또 부양 의무자는 한 가구만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 저 결혼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 가구도 부양 의무자가 있고 저는 그리고 며느리 사이로서 장모님 가구에도 뭐가 되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부양 의무자가 됐다 그러면 장모님의 부양 의무자에서는 저는 배제가 된다라는 거,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어쩔 수 없이 두 가구가 전부 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부양 의무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나마 살만한 곳에 부양 의무자가 되면 조금 보태고 형편이 더 안 좋은 곳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겠죠. 편법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사실상 그렇다라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아까 우리가 주택을 무상임대한다 그러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아버려서 받을 수 있던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주거급여에 대한 혜택을 좀 볼까요?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전월세 비용과 수선 유지비, 수리비죠, 수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느냐 궁금하시죠? 이거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플러스 보증금 환산해. 보증금은 얼마?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보증금을 뒀다 그러면 보증금은 연 4%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받을 거니까 4% 지원해 주고 월 임차료는 나가서 다시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증금은 4%, 월 임차료. 임차료는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가 있어?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 이게 지역마다 이게 비용이 집세 비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만약에 1인 가구라 그러면 월 맥시멈 얼마? 15만 8천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거급여 받아요? 이게 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 누가 주거급여 받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얼마인 사람? 45%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인 가구이면 15만 8천 원. 제주도인 경우. 서울인 경우는 똑같이 1인 가구이지만 26만 6천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 80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이 3인 가구. 3인 가구가 뭐예요? 중위소득이 얼마였어? 중위소득.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380이에요. 그러면 주거급여가 170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죠. 그런데 아까 얼마? 80만 원이니까 주거급여 대상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이하이므로 서울의 3인 가구 이거죠. 35만 9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인데 왜 이것만 받아요? 맥시멈이 이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짜고 치고 고수도 팔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하고 100만 원 받는다라고 해서
뭐예요? 임대료를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맥시멈 범위를 선정을 했고 40만 원 내더라도 맥시멈 안에서 100% 지원을 받았다. 전액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20만 원이다 그러면 35만 9천 원 받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제주였다. 서울이 아니라 제주였다 그래도 맥시멈이 20만 9천 원이기 때문에 35만 9천 원이 아니라 20만 9천 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수리비도 준다는데, 맞아요. 수리비.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그랬어요. 경보수일 때 수리는 457만 원, 중보수일 때는 대대적인 보수일 때는 1241만 원까지. 수선 주기는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 최저급여, 생계급여 선정은 얼마예요? 30%죠. 중위소득의 30%잖아. 주거급여는 지금 45%인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30%이면 이거는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그래서 100%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생계급여 30% 초과 35%, 이 사이에는 얼마? 수선 비용의 90%, 35에서 45%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80%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 지원해준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교육급여하고 마칩시다. 교육급여는 뭐예요? 중위소득의 기준 중위소득의 얼마? 50% 이하인 경우죠. 학교에 재학해야 돼. 교육급여니까 고등학교나 특수학교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거는 가구 단위잖아. 가구 단위. 그죠? 가구 단위.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앞에는 이 타이틀이 붙었느냐?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주거, 의료, 생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주거 또는 의료나 생계. 자, 50%니까 이 이하이면 주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급여를 받게 되죠. 생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급여 대상자고, 의료도 반드시 교육급여 대상, 주거도 반드시 교육급여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러한 타이틀이 같이 들어간 거고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기준 삭제했죠.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초등학생은 1인당 1년에 한 번이에요. 부교재비 13만원, 학용품비 7만 2천원, 중학생은 21만원, 학용품비 8만 3천원, 고등학생은 33만 9천원, 학용품비 8만 3천원. 그리고 입학금이나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었지만, 아주 약간 길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민낯 하나하나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설명하지, 세세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안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제도와 혜택, 기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인 연구소에서 강의하는 이러한 강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